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사실은 좋아지는 어떤 좀 첫 단추를 끼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경기 관련된 주식들을 사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의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채권을 많이 활용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 한 몇 년 계신 거죠? 제가 2년 차? 뭐 그 정도 되죠. 20년 넘게 계셔 보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 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컨트리리안적인 성향들을 몸에 익히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주식이 딱 나타나면 모두 다 덤벼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행복한 구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럴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모두 다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은 추세 상승이 있었을 때는 이미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다 갖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살 사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투자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은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 주식을 팔 수 있는 용기 아니면 모두가 사실은 안 좋다고 할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 어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반대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좀 자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레리안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습관들을 이제 몸에 새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사실 훈련이더라고요. 타고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비판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이것들이 이런 가정으로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사실은 되어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손실 통제도 굉장히 잘 되시고 수익을 장기화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팔고 얘기해 주셔서 책에서는 배고플 때 주식의 매수 매도 버튼 누르지 않는 게 좋다고요. 아, 네네네. 왜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의외로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 출근해가지고 판결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밥을 먹고 9시부터 판결을 할 때는 그때는 가석방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12시가 이제 점심시간인데 12시 바로 직전에 이제 한 30분 그때부터는 가석방 비율이 점점 줄어든대요. 왜냐면 내가 배고프고 당이 떨어지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심리가 나쁘니까 좋은 이슈도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2시 바로 직전 사실은 10분, 15분은 가석방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이 나는 논리적이고 나는 굉장히 정합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 사실 또 하나 이제 좋은 예가요. 코인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알려주신 분이 나는 새벽 2시에 사고 아침 9시에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인을 정말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코인은 24시간이고 전 국민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하지만.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새벽 2시에 보통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못 참고 팔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코인이 싼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9시 출근해가지고 그래 오늘 한번 투자해볼까? 라고 하면서 9시에 이제 주문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세가 치솟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냥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2시에 사고 9시에 파는 그 전략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성과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몸 컨디션에 시세가 영향을 받는 하나의 좋은 예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책에서 ATM기에서 돈 인출할 때 1만 원권 5장보다 5만 원권 1장을 뽑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죠? 네, 사람들이 작은 단위의 돈은 생각보다 쉽게 쓰는데 큰 단위의 돈을 쓰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 커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갑에도 사실은 10,000원짜리를 5개 넣고 다니는 것보다 5만 원짜리를
하나 넣고 다니게 되면 이것들을 사실은 깨기 싫어서라도 소비를 좀 덜 하는 경향들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책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요. 망설이기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어떤 맥락인데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 여윳돈을 그냥 제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면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꽁돈이다 여윳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거는 여윳돈이 아니라 그냥 내 돈이다라고 내 뇌가 인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쓰고 싶지만 조금 기다려본다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돈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은 이게 심리를 잘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돈을 보는 것이 똑같은 5만 원이라도 1만 원권으로 된 돈과 5만 원권으로 된 돈을 내 뇌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방금 들어온 꽁돈을 내가 꽁돈으로 인식하다가도 일주일이 지나면 사실은 이것은 원래 내 돈이었다라고 인식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돈을 다루는 것에는 심리학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 내가 의외로 나의 심리에 돈에 대한 관점이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분들이 여의도를 멀리 한다고요? 아, 네.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여의도에 와야 정보가 넘쳐나고 그래서 여의도에 와야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의도가 지금 현재 사무실 공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사무실이 지금 없어서 지금 못 잡는 약간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의외로 제가 아는 분들은 여의도가 아니라 이제 멀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도곡동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뭐 북쪽에 이제 뭐 산기슭에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경기도나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요. 네브라스카에 이제 오마하에 본사를 두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워렌 버핏이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맨하튼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사실 맨하탄에 자주 가지도 않아요. 가끔 뭐 일이 있어서 갈까 말까 하는 건데 연세도 많으시지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보가 소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돌아다니지만은 그 정보는 이미 시세에 반영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상은 추세보다는 사실은 소음인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 판단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멀리 떨어져서 경제에 대한 큰 추세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듣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지금 보고 투자하려면 사실상 좀 더 정보의 어떤 메카라고 생각되는 여의도에서는 좀 멀리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미술 작품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시거나 이러면서 자기 생각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오히려 저는 불경이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경제의 추세나 사실은 큰 틀은 변함은 없는데 사실 내가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보는 거는 내 마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보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과 불경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자, 인구 변화를 알면 미래의 부가 보인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아, 이게 사실 제가 그 책에서도 썼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지방의 대학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같이 투자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니, 대학 앞에 있는 바로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실 기숙사가 모자라서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 이제 오피스텔에서 그 세를 얻고 하기 때문에 공실이 있을 리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8, 9%의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멀리 있으면 제가 가볼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몇 년 뒤에 들었어요. 대학들이 통폐합도 많이 되고 있고 맞아요. 학생 수도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 수가 줄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간과되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은 지방에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의외로 우리 주변의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수도권 집중 현상도 상당히 이런 인구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실버 산업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아주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가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그 무릎 지지대 같은 것들 하나 사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한 3만 원 정도 돼가지고 사가지고 오셨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니 어디서 샀냐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다고 너무 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사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이게 이게 굉장히 이제 뭐 부흥이 된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노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런 좀 실버 산업들이 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인구라는 부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실버 사업하니까 저희 김작가 TV 채널에서 사실 실버 시대에 맞춰서 건강 채널 하나 오픈했거든요. 아, 네. 채널분 여러분 건강 가이드 지금 현재 벌써 구독자 4,000명.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돈을 모을 때 경조사비를 아끼려다가 사람을 잃을 수 있다고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넘어가니까 조금씩 이제 조사를 특히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경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 결혼을 거의 다 대부분 했기 때문에 없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결혼식장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몰라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내가 기쁜 일이고 하니까 사실 또 와주면 좋지만 안 왔다고 해도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고 근데 사실 사람은요 내가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때 누가 나를 챙겨줬나를 정말 반드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정말 진짜 인간관계가 드러난다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경조사비, 특히 이제 경사보다는 조사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챙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끔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또 이제 5만 원 내기 힘들고 10만 원 내기 힘드니까 아 이번에는 가지 말까? 근데 그런 사실은 상황들이 오히려 나중에 사실은 큰 거를 잃게 되는 계기가 좀 된다는 거죠. 저는 조사를 치러본 적이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결혼식과 장례식이 다른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든 일에는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는 결혼식은 어느 맨날 며칠에 1시간 하잖아요. 그때가 겹치는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도 뭐 비즈니스 미팅이든 뭐든 그럼 못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랑 신부는 너무 거기에 있으면 바빠.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누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간 끝나고 나면 혼미백산 되잖아요. 근데 조사는 우리나라 3일장이잖아요. 48시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있다면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뭐 아침에 가든가 퇴근하고 가든가 정 안 되면 뭐 새벽이라도 가든가 기타 등등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조사는 그 사람과 앞으로 안 볼 생각 아니면 안 볼 생각이면 여러분 안 가도 됩니다. 왜 가? 굳이. 근데 볼 생각이 있다면 안 가면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을 볼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아, 네, 그런 측면은 진짜 저도 새로운 시각인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48시간 동안 저희 이제 6, 7년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손님을 계속 저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가 오는지가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결혼 또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2명의 자제분이 있으신 이제 이사님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도 아직 이제 결혼 못했기 때문에 너무 관심 있는 주제인데. 근데 일단은 그 결혼은 사실 연애랑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게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좀 동반자적인 사람이랑 보통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저희 남편이랑 경제관념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같이 처음 시작해서 벌어가면서 쌓아가는 어떤 그런 재미를 알고 있는 약간 그래서 같이 임장도 다니고 같이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편인데 사실상 경제관념이 같은 사람이 만났을 때 그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재미있고 탄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좋은 케이스인데 안 좋은 케이스는 사실상 성격이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에도 써 있는 구절인데 결혼이라는 것들은 서로의 불일치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다. 사실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결혼을 할 때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결혼은 절대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감당할 어떤 결심을 하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좋은 점과 내지는
그런 나쁜 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을 네.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별로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사람이 만나면 네. 결혼하시면 될 것 같아. 성격도 중요하지만 경제력 플러스 또 경제관념, 어떻게 보면 소비 스타일 같은 것들도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제력보다는 경제관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같아요. 안 맞으면 서로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그럼요. 왜 그렇게 비싼 거 샀냐? 아니야, 난 이런 게 가치가 있다 생각해.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덜 싸울 수 있겠죠. 사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네. 금방 소진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관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종잣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알려주셨던데 제가 한 번씩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통장부터 쪼개라, 두 번째가 지출에도 법칙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재테크의 첫 시작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다, 네 번째 그래도 실손보험 하나는 들어두어라, 다섯 번째 돈을 모을 때 이런 실수는 하지 마, 여섯 번째 친한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 중에서 뭐 꼭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있다면요? 일단은 사실 다른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다 소개를 하신 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사실 통장을 좀 쪼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그 투자에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통장을 쪼개는 것이 내 이 심리를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망설이기 전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돈도 일주일이 지나가면 이거는 사실은 꽁돈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제 뇌에 굉장히 간사함인데, 실질적으로 이 통장을 쪼개 놓으면 그 돈의 쓰임새에다가 꼬리표를 붙여놓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출금 통장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예적금으로 이제 쌓여진 깰 수 없는 통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불려나가는 예적금 통장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투자용 통장이 또 하나 필요하고요. 투자는 사실 예적금이랑은 좀 더 다르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의 이제 투자인데, 이 투자용 통장, 여기에는 사실은 좀 더 공격적인 자금이라고 내가 꼬리표를 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비상용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종잣돈과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거든요.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제가 갑작스럽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500만 원, 1000만 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사실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특히 비상용 통장이 없어서 내가 정말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종잣돈 통장을 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행한 이벤트들이 내 재테크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어떤 자금의 꼬리표를 붙이고 이 통장을 사실은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꼭 이 심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잠깐 몸이 좀 어떻게 안 좋아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잣돈에서 좀 돈을 잘 모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 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내든 제가 내든 형이 내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아무 그 걱정 없이 아버지 건강만을 좀 걱정할 수 있었던 게, 그 돈을 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건강만 제가 걱정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 돈이 없거나 그것까지 어떻게 돼야 될까 걱정하면, 아버지 건강이 사실은 제일 본질인데, 그 본질 왜 이거는 뭐 형이 좀 내면, 이건 좀 아빠가 내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맞아요. 부가적인 어떤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좀 실손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실손보험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애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그 육아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태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아보험을 들까 말까 한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무슨 일이 있겠냐. 그 태아보험이 보험사 상술일 수도 있고 그냥 태어나면 그 돈으로 옷 하나 이쁜 거 더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제 말을 안 듣고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좀 큰일 날 뻔한 게,
그 친구가 이제 임신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16주 정도에. 근데 이제 임신 중독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태아와 산모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혈압, 당뇨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가지고 임신 유지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9주에 출산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병원비가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 말을 친구가 안 듣고 태아보험을 듣는 바람에 사실상 그 병원비가 충당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병원 입원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손을 붙잡고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할 만한 실손보험, 그리고 이제 비상용 통장, 이런 것들은 항상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책에서 또 주식 투자 방법도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다린 것도 투자다. 세 번째가 돈을 잃지 마라.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거 누가 했던 멘트 같은데? 누가 했던 멘트였죠? 되게 유명하신 투자 고수가 했던 멘트. 이거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3가지 투자 원칙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절대로 잃지 마라. 세 번째, 1, 2번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네 번째가 돈을 벌 기회는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 다섯 번째, 최고의 투자는 언제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다. 여섯 번째가 하락장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반갑게 맞이해라. 일곱 번째가 장기 투자가 반드시 답은 아니다. 이 중에서 뭐 한 가지 얘기해 주시나요? 사실 하락장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반갑게 맞이해라. 뭐 그쵸. 이런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죠. 네, 사실 책에서도 이제 소개한 이런데 제 이제 어떤 선배가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전업 투자자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약세장이 되게 오래 되던 때라서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이신 걸 아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래서 요새 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는 지금 너무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때 여의도 분위기가 너무 우울할 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했더니 정말 1년 전만 해도 너무 비싸서 손이 안 나가던 주식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지금 정말 1년 만에 그 내가 사고 싶었던 회사들이 너무 싸져서 지금은 정말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두근거린다고. 근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거는 충분한 여유 자금을 쟁여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겠지만은 일단은 어찌 보면 모두가 두려워할 때 반대로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훈련이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되면 보통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락장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역발상적인 투자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하락장에 보통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여유 지금 투자금들을 남겨놓는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해야 되고 심리 통제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싸게 살려면 하락장에서 기회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런 원칙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또 부동산 투자 방법도 알려주시던데 뭐 3가지가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두 번째, 따라 30살이 넘었으면 독립을 권한다. 세 번째, 그래도 집은 사야 한다. 글쎄, 그래도 집은 사야 된다.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이 사실상 이게 주식은 투자 안 해도 관계없고요. 그렇죠. 채권도 투자 안 해도 관계없는데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투자 이전에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의식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월세든 전세든 내가 퇴근해서 어딘가에서는 누워서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딘가는 사실 누워서 또 쉬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전세나 월세든 필요한 게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 삶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이 전세, 월세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한 형태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누울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꼭 지불해야 된다면 그냥 나한테 지불하는 거죠. 네. 그것이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투자보다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집을 사서 자기 집에서 있으면 인테리어도 좀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 집에서 자는 것과 그런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저도 고시원에서부터 이제 뭐 월세, 뭐 전세 살아봤는데 확실히 다른 느낌들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사님과 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좀 정리하는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에 종잣돈 한 1억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 지금 금리가 떨어는 지겠죠. 근데 저는 많이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사실 금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의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채권을 많이 활용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원금 손실이 없고요. 그 대신 내가 사실은 다른 일을 해도 따박따박 이자를 주는 굉장히 고마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이런 채권 자산에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이제 공격적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냥 미국 주식 하나 내지는 미국이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엔비디아 하나 잘 투자하면 되는 장세였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경기가 사실은 좋아지는 어떤 좀 첫 단추를 끼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경기 관련된 주식들을 사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금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목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오르는 경향도 있지만 달러가 약세로 갈 때 그 해지성으로 오르는 그런 형태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한 가지 지금 이슈가 더 붙은 게요. 지정학적 불안들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분쟁이 안 끝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로 예전에는 외환 보유고를 계속적으로 쌓았었는데 신흥국들이 이러한 어떤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쌓는 현상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자산 같은 것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부의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현재 돈은 결국에는 달러가 사실은 약세로 가는 시그널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상 아시아로 좀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시아 중에 이제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중국은 사실 저도 단언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내년도에 정말 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 2, 3월 전후에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좀 찝어주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뭐 사실 2024년은 아무래도 금리가 정말 오랜만에 내려가는 상황이 될 테니까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한데요. 근데 약간 이제 조심하실 것은 있는 게 금리가 사실은 내려간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전히 잡혔다는 생각을 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물가라는 것이 언제든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올해보다는 좀 평탄한 한 해가 기대는 되지만은 사실상 이제 물가가 급등하는 시그널들을 항상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70년대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70년대에도 이제 물가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2차 오일 쇼크까지 계속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70년대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어떤 매크로 흐름들을 잘 타는 것이 내년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제가 2023년에 인터뷰로 처음 만나 뵈었는데 2024년에는 저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한번 모시도록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난 이사님 박성현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